끝내준 인터뷰 시간입니다. K 컨텐츠 이대로 망가지는 건가? 처음에는 우리 그 기생충 영화, 뭐 오징어 게임, OTT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극장가에는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OTT 넷플릭스도 어렵다, 디즈니 플러스도 어렵다, 구조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은 국내 K 컨텐츠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 좀 전문가 모셔가지고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영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죠? 지금 영화관이 약간 위기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코로나19 기간이 보통 2020년, 21년이긴 한데 보통 2년 동안은 이제 상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정상화가 되긴 했는데 한 3년 동안 상영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제작, 투자, 배급 다 순조롭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뭐 영화관에 올라가지 못하고 창고에 있는 영화가 한 100편쯤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게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는 영화로는 한 200편쯤이 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영화가 다 상업 영화는 아니니까 상업 영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제작비 한 30억 원 이상 되는 영화를 얘기하는데 그게 한 해에 40편, 45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상영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누적이 되면 100편쯤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작년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 영화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이제 좀처럼 사람들이 잘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사람들이 그럼 코로나19 이후에 영화관에 안 가게 됐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코로나19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영화는 생물과 같다고 하거든요. 생물 물리할 때 그 생물이 아니고 생물 펄떡펄떡 뛰는 생물.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만든 영화들을 우리가 즐기는 게 다 좋은데 이게 한 2, 3년 전에 만든 영화들이다 보니까 조금 낡은 느낌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더 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영화관 관람료가 많이 올랐다 얘기하는 건데 많이 비싸졌어요. 예, 이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계산을 해보면 28% 정도 올랐어요. 영화관 관람료가. 30% 올랐다고 그러면 10,000원 하던 건 13,000원이 그쵸. 되고 예, 15,000원 하던 거는 20,000원 넘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훨씬 많이 올랐네요. 사람들이 느끼기 한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비싸졌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OTT에 되게 익숙해진 거예요. OTT 통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렇죠. 티빙, 웨이브 이런 걸 통해서 영화도 많이 보고 시리즈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돈 더 내고 영화관 가서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영화관에 이제 사람이 좀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그러면 있는 코로나 때 극장에 안 간 건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관객 수가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수치가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집계가 되는데 2019년하고 보통 비교를 해요. 코로나 이전이니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영화 시장이 한 55% 수준. 관람객이 반토막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영화로만 비교를 하면 52% 수준.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이전에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이 위기가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가고 있다라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을 평균 30% 올렸다고 하더라도 관객이 반토막이 났으면 50%준 거니까 한 20%는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극장, 영화관 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영화관 입장에서도 힘들고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건 뭔가 이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축될 수 있으니까 되게 지금 어려움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은 사실은 언젠가는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옛날 영화가 소화되는 것도 사실 올해까지는 소화가 될 테니까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약간 해결이 될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었다. 취향이 바뀌었다. 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 OTT에 되게 익숙해지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봐야 될 게. 내가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나 이거 좀 봐야겠는데 하는 이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골라봐야 되는 거죠. 다 볼 수는 없다. 그럼 골라봐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요즘 제일 강조되는 이야기가 희성비. 시성비가 무슨 말이죠? 가성비는 알잖아요. 우리가 가격 가성비. 대비 효율이잖아요. 네네네. 희성비는 시간 대비 효율. 아, 그러니까 콘텐츠에 들이는 네네네.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재미있는 건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OTT 통해서 볼 때는 이게 가능해요. 빨리 감기에서도 보고 막 건너뛰면서 내가 재미없어하는 부분은 건너뛰면서도 보고 뭐 요약본 같은 거 요즘 많잖아요. 네네. 16편짜리 한 편으로 요약해둔 거 보고 이거 줄거리 이런 영화구나. 맞아요. 네. 그것만 보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보는 거 드라마를 보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영화관에 가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위예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투입했는데 해야 될 리스크라는 건 재미없을 그쵸? 위험이네요. 그 재미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 내가 꼭 재미있는 것만 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화관이 잘 되는 영화도 약간 패턴이 다른 게 옛날에는 천만 영화 같은 경우 이제 첫 주차에 한 300만, 400만 들고 점점 줄어들면서 1000만을 채우는 형태였는데 네. 지난 서울의 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천만 영화였는데 스타일이 달라요. 첫 주차에 한 100만도 안 되고 200만 이렇게 조금 더 들다가 2주차에 오히려 많아져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완만하게 가는데 이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가? 볼만한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나? 안 하나? 기다렸다가 이거 내가 믿을만해. 봐야 돼. 라는 순간 극장을 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은 초반에 굉장히 줄어든 거죠. 예전에는 기다리다가 막 어떤 영화 나온다고 하면 기다리다가 그쵸. 첫 주에 확 가서 보니까 첫 주 결과 가지고 예, 다 예. 신문에 나오고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됐는데 요즘은 그 첫 주가 워낙 작기도 하고 이제 괜찮다는 영화도 있고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영화인지를 확인하고 극장에 가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 같은 때 이제 하반기에는 서울의 봄이 잘했고 작년 상반기에 영화가 워낙 잘 안 돼 있어서 잘 된 영화는 이제 범죄도시 3 정도가 네네. 잘 됐었는데 우리도 보면 저 정도 영화에 꼭 1000만 명이 갈 건가 사실은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갔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잘 아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가면 이 정도의 재미를 줄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신뢰하니까 가는 거고 다른 영화들은 나 모르겠으면 일단 가는 걸 자제하고 잠깐 기다려보자 이런 심리들이 확산이 된 거라 요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한국 영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까 이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리즈물 같은 게 잘 되는 경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hollywood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요즘 그래요? 보면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프랜차이즈 영화들, 뭐 마블 시리즈 같은 것들 보면 뭐 시리즈 7, 8, 9, 10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네네네. 새로운 건 나오지 않아요. 계속 있던 걸 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주는 거죠. 이거 너희 옛날에 봤던 그거야. 좀 더 새로워졌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는 사람들이 가는데 헐리우드도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특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특화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약간 의문이 좀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에도 팬덤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하죠. 그게 더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나오는 영화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띄우고 어떤 식으로 흥행을 해갈까 이게 더 이제 고민이 깊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에 뭐 영화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징어 게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도 이건 OTT들이 그 넷플릭스 특히 이런 글로벌 OTT들은 전 세계로 우리 컨텐츠를 실어 날라주니까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좀 활로를 뚫어보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았었어요? 코로나 그쵸. 이후에? 사실은 OTT 덕에 우리 콘텐츠가 굉장히 확산이 된 것도 맞고 이제까지 이제 득과 실이 있었냐고 하면 득이 훨씬 더 많았던 게 맞는데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 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단계인거든요. 그래요? 이제 득이 뭐였는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경우에 제작사들이 받는 대가 수익이 한 제작비 정도였어요. 딱 제작비도 조금 안 되게 받은 거를 자기들이 OST 팔고 PPL 넣고 이래서 이제 제작비 겨우 맞춰서 파는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약간 제작비에 한 10에서 15% 정도 마진을 딱 챙겨서 딱 돈을 책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 책정비도 후해요. 후한 편이라서 좋은 제작자들은 사실 여기를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영화 시장도 위축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작비를 잘 주는 글로벌 제작사니까 당연히 안 갈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좋은 제작자들이 영화에서도 많이 가서 우리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콘텐츠들이 사실은 되게 우수하긴 한데 제일 수출할 때 되게 문제가 큰 게 뭐였냐면 일단은 유통망을
세계적으로 갖는 것도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번역하고 더빙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바로바로 올려주는 게 되게 쉽지가 않고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전 세계 유통 하룻밤에 해주고 번역 더빙도 같이 붙여주고 네, 그러니까 네. 요게 딱 붙어지면서 우리나라 좋은 제작자들이 가서 만든 거에 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콘텐츠들이 굉장히 확산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뭐 시청 순위, 시리즈 시청 순위 탑 10 같은 걸 가보면 꾸준하게 10위 안에 두세 편의 그 드라마를 올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 빼고 영미권을 빼고 꾸준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뭐 스페인 약간 이 정도일 뿐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에 대한 소구력이 좋고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가보면 그 국가별로 이제 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위권 안에 7, 8개 이상, 7, 8개 이상이 다 우리나라 드라마들로 채워져 있는 나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콘텐츠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되기 시작했고 넷플릭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기회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건 왜 그런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의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비를 이제 넷플릭스 사줄 때 제작비에다 한 15% 정도 마진 정도 줘서 이제 제작비를 줬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해도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정말 전 세계적인 성공을 했는데 딱 그 제작사들이 받은 거는 제작비의 한 15% 정도의 마진 여기까지였거든요. 이게 만약 직접 우리가 유통까지 좀 했다면 훨씬 더 수익을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제작해서 납품만 하는 구조에서는 요 한계에 계속 갇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의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나온 게 이제 IP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IP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예,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예, 예. 근데 지적재산권 하면 되게 어려운데 이걸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IP를 갖는 게 중요해요. 제작사가 IP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넷플릭스에도 팔고 티빙에도 팔고 웨이브에도 팔고 이런 게 가능한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IP를 보유한 상태로, 그러니까 IP까지 다 사는 형태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IP를까지 팔아넘기는 형태에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걸 성공을 해도 뭐 다른 데 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넷플릭스 거니까. 그래서 이제 IP를 직접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IP를 이렇게 직접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제작사가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제작비를. 그러니까 사실 IP를 넘기고 판 이유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다 넘기고 파는 거였거든요. 다 넘기고 사전에 아예 제작비를 투자로 받아서 제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만약 나 IP 내가 가지고 싶어요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제작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다른 여러 개 그 OTT에 파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쉽진 않지만 있었어요. 옛날 성공한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는 네네.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것들을 이제 IP를 직접 제작사가 보유한 상태에서 여러 개 OTT에 파는 형태가 됐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제작사들이 이렇게 하려면 제작사들이 투자금도 다 유치해야 되고 자기 자본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많은 제작사들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대안은 못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OTT를 이제 글로벌에만 파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IP를 일부 보유해야겠는데 이것도 좀 힘들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서 계속 뭐 OTT하고 같이 가야 된다. 콘텐츠 산업이. 그렇게 되면 OTT 산업은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요즘 뭐 OTT도 어려워가지고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또 흑자 내는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건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OTT들도 다 힘들어지는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등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등인데 전 세계적으로 연간 단위로 흑자를 내는 곳은 넷플릭스밖에 없어요. 아, 그럼 디즈니 플러스나 뭐 티빙이나 웨이브 이런 데 다 적자인가요? 국내도 모두 적자고 해외사들도 이제 OTT 부문만 보면 플러스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제 콘텐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많이 쏟아부어야 되다 보니까 자본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만 해도 가입자들이 팍팍팍팍 늘어났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투자를 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니까 이 정도로 가입자가 확 늘어나지 않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콘텐츠 투자도 맞긴 한데 좀 다른 식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스포츠 요즘 네. 스포츠 투자를 되게 많이 해서 최근에 왜 티빙이 프로야구 중계권 땄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인 게 이제 스포츠 같은 중계권을 따게 되면은 좀 사람들이 OTT에서 오래 보니까 이런 네. 거에 접근하기도 하고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요 수익이 나빠지는 거였기 때문에 뭐 구독료를 올린다든가 네. 광고 모델을 올린다든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했고 또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 되게 OTT에서 많잖아요. 이게 예능 프로그램은 훨씬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제작비가 낮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대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콘텐츠 투자를 좀 낮추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국내에서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자본력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넷플릭스가 그래도 그나마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것도 넷플릭스 아니라 다른 OTT라도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들이 오리지널이라고 해가지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뭐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웨이브 오리지널 뭐 그래가지고 미리 투자를 해주니까 콘텐츠 산업하고 상생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중계권 사와가지고 방송하고 그러면은 옛날에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데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예, 미국은 사실은 케이블 TV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체해가는 게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사실 새로운 시장이 생겨난 거였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뭐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콘텐츠 투자는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국내 OTT가 만약에 이제 되게 어려워지면 문제가 이제 넷플릭스가 그래 아무리 크다고는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OTT를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국내 OTT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 수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국내 제작 OTT들이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필요한데 여기들도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 뭐 합병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죠. 국내 OTT에 어떤 곳들이 있고 어떤 데가 합병 얘기가 나오는지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OTT 순위를 매길 때 기준이 조금 달라요. 사용자 기준으로 하면 이제 1위는 넷플릭스인데 2위는 사실은 쿠팡 플레이예요. 이게 좀 사람들 많이 놀라는데 아니 쿠팡 플레이가 제일 많이 본단 말이야라고 하는데 쿠팡 플레이는 약간 쿠팡하고 연계돼 있기도 하고 가입비도 좀 싸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스포츠 프로 축구를 여기서 중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가입자 수는 제일 많아요. 근데 저 쿠팡 회원 가입하니까 쿠팡 플레이도 자동으로 가입돼가지고 그쵸, 예. 보지는 않는데 이런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순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요게 약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용 시간으로 순위를 매기기도 하거든요. 사용 시간으로 보면 2위는 티빙, 3위는 웨이브, 그리고 4위가 이제 쿠팡 플레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용 시간 순위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2위, 3위 사업자가 이제 티빙, 웨이브인데, 모두 다 적자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합병 요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티빙하고 웨이브가. 웨이브가, 예, 그래서. 티빙이 CJ에서 하는 거죠? 예, CJ가 있고 이제 여기 웨이브 같은 경우는 방송 3사가 방송 들어가 3사. 있고 SK가 들어가 있고 네네. 이런 이 두 회사가 지금 합병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주주 구성이 서로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되긴 힘들겠으나 근데 여기도 되게 급한 거죠. 이제 자본 경쟁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쉽지 않다. 우리 이제 몸을 합쳐서라도 뭔가 좀 활로를 찾아보자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국내 OTT들이 활로를 찾으려면 해외로 가야 돼요. 해외로요? 해외로 가는 수가 왜냐하면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로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넷플릭스가 그랬듯이 우리도 만약 해외 시장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해외 콘텐츠 직접 만들어야 돼요. 아시아 콘텐츠, 필리핀 콘텐츠 만들고 태국 콘텐츠 만들어주면서 가는 거지 우리 콘텐츠만 파는 방식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도 합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내겠지만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으로 좀 다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몸을 합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컨텐츠에 투자를 미리 해줬던 것처럼 네, 네. 우리나라 뭐 오징어 게임 이런 데 투자를 미리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뭐 웨이브든 티빙이든 아니면 합친 어떤 회사든 거기가 그럼 동남아에 가서 동남아 컨텐츠에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우리 거예요? 거를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주면서 같이 틀어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싸움이어서 선뜻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콘텐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작만 하는 거 아니라 유통까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게 약간의 이제 명제처럼 있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일리는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K 컨텐츠 막 잘 나가다가 그쵸, 네. 넷플릭스 이렇게 투자 오리지널 중심에서
그 해외 OTT들이 좀 철수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갈 데가 이제 없어지는데 네, 토종 네. 플랫폼도 없으니까 그러면 토종 플랫폼 합쳐서 자본력을 확충해서 우리가 아예 글로벌 OTT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좀 현실성이 있나요? 어때요? 다 이 방향이 맞다라는 네. 건 동의하는데 그럼 네. 언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법도 직접 우리가 가서 직접 우리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티빙이라는 이름으로 해외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제휴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뭐 동남아의 가장 큰 OTT가 뷰가 있으면 뭐 뷰랑 제휴해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같이 보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 뷰라는 게 있나요? 네, 뷰라는 OTT가 이제 동남아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네, 어느 그래서 나라 거죠? 홍콩. 네, 홍콩 네네. 건데 이제 홍콩, 싱가포르 등지를 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드라마를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 OTT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데랑 같이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답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근면하게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본을 받으러 외국으로 나가기만 했는데 우리도 이제 돈을 좀 내서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제작사들도 이제 좀 돈을 벌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업체에 납품만 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수익이 갇혀 있어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딱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근본적으로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조금 직접 유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최근에 약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영화는 사실은 영화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영화를 만든 다음에 수익을 배분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사실 드라마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넷플릭스가 사기로 했다. 네. 먼저 계약 맺으면 그 제작비 주고 네네. 만들어서 팔고 끝.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익이 딱 거기서 그쳐지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드라마도 영화처럼 먼저 투자를 해서 만들고 이거를 한 군데만 파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군데 정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영화는 영화 투자자들이 수익이 안 나서 좀 문제가 됐고 네.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자본은 있지만 국내 OTT들이 되게 힘들다 보니까 제작비가 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드라마는 제작비가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는 투자 수익이 안 나서 문제고 여기는 제작비가 없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 영화 투자하시던 분들이 드라마도 좀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영화랑 드라마가 요즘은 경계가 더 사라졌거든요. 뭐가 영화고 뭐가 드라마지? 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이 그 정의가 있나요?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한 편만 나오면 영화고 네. 뭐 연이어 상영관, 나오면. 그러니까 극장에서 하면 영화고 그렇죠. 텔레비전에서 보면 드라마인가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만든 영화가 OTT를 통해서 드라마로 바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경계가 더 사라졌고 사실 제작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세요. 영화 제작하다가 드라마 제작하다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작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투자 제작 방식만 꼭 다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도 영화처럼 투자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생각이 갔는데 그럼 왜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왜 안 됐지? 라고 생각해 보면 드라마는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제작비 받아서 조달해주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 파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들이 없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영화라면 영화는 배급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영화가 그렇죠. 만들어지면 배급사가 각 극장에 쫙 계약을 맺어서 어느 극장에 깐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딱 얻는 건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군데 판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군데에서 제작하고 한 군데에서 채널에서 돈 주고 팔고 끝 이런 형태가 많았어서 이 역할을 해주는 사업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 판매하는 역할. 네, 누가 할 수 네, 있을까 생각해보면 국내 OTT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요즘에 스튜디오 기업들이라고 해서 OTT와 제작사 사이에서 그 조달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조달이라는 게 뭘 조달하는 거죠? 제작사에서 제작을 하고 OTT에선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 중간에서 이런 제작물을 여기다 파는 역할을 하는. 작품을 찾아서 예, 예. OTT에다 제공해주는 그쵸. 어떤 기획도 중간- 하고 네네네. 이제 기획 제작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네. 여러 제작사들 중에 요거 잘 만들 때 어디 있을까 제작사 구해서 만들어서 OTT에 판매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스튜디오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스튜디오 기업. 예, 네네네.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CJ 계열의 스튜디오 드래곤 네네네. 또는 JTBC 계열의 SLL 네네네. 또는 뭐 KT 계열의 스튜디오 지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스튜디오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네 OTT에 조달해주는 역할 정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판매할 만한 채널 OTT들을 좀 찾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드라마도 투자를 받아서 좀 판매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요 역할이 좀 살아나지 않으면 투자도 되게 힘들어요. 투자가 된다는 건 판매할 수가 있어야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요 역할이 좀 생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토종 OTT를 합쳐서 좀 큰 판을 만들어서 우리도 투자하는 플랫폼 역할을 좀 해보자는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건 또 제작이나 콘텐츠 생산 측면에서는 중간에서 이렇게 그 기획하고 판로를 알아보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네, 스튜디오 기업들이 좀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분들이 좀 역량을 좀 강화해야 돼요. 해외로 판매하는 역할을 좀 네네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드라마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서가 나왔으니까 이것 좀 사세요라고 그쵸. 어디 뭐 비유 같은 그런 OTT 가서 세일즈 영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사전이 되든 사후가 되든 그 판매처를 한 두세 군데만 확보를 하면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네네네. 조금씩 싸게 팔아도.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어려웠던 건데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 나갈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안 되면은 K 컨텐츠는 이대로 꺾이는 거예요? 피크 코리아 얘기 좀 많이 하는데 피크 K 컨텐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인기는 분명히 있어요. 네. 인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막 망가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가진 게 지금 이만큼인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네, 이런 네. 상황인 거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면은 한국이 헐리우드 같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홍콩 뭐 이런 그쵸. 역할을 근데 할 수 있는? 홍콩 영화도 사실은 되게 잘했잖아요. 네네네.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게 보면 자본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되면서 대만 자본이 되게 많았는데 대만 자본이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콘텐츠 산업에는 자본이 계속 조달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네. 잘 되는 데 가긴 하겠지만 네네네. 우리도 계속 그 구조가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본이 조달될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뭔가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을까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되게 많은데 네.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그 문화산업 정책, 지원 정책에 약간 기초를 닦은 걸 이제 김대중 정부 때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법제도도 잘 정비를 했고, 뭐 문상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대출 같은 것도 하고 지원도 했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민간에서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그 당시에 코스닥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벤처 투자자들한테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벤처 투자와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영화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자본도 이제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시장이 커지고 네. 천만 영화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정부가 모든 돈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물꼬를 잘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 뭐 모태펀드를 좀 크게 조성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 자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모든 돈은 사실 민간에서 오게 되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자본 투자는 민간이 하고 우리는 약간 풀뿌리에서 되게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 창작자들 지원. 이거는 정부가 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네. 이러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재정을 그럼 어디서 조달하는 게 필요할까?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따박따박 잘 받고 있나?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만큼을 충분히 우리나라에 잘 반환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금들을 잘 받아서 그 자금을 통해서 민간 그 창작자들, 오래된 감독님들, 작가들, 배우들 한 10년씩 무명을 겪다가 성공하는 경우들 많은데 그 10년을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건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어서 정부의 역할은 자본은 민간에서 잘 흘러오게 하고 네. 창작자 지원은 정부가 좀 힘써주는 그런 형태로 좀 스킴을 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독점 규제 얘기도 요즘 정부에서 나오던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돈은 벌지만 세금을 많이 제대로 걷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게 약간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세금 이슈가 좀 다르니까 뭐
제작하는 것 중에 뭐 몇 퍼센트 이상은 프랑스 콘텐츠로 제작해라 이제 이런 식의 법제화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약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투자는 좀 꽤 많이 해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투자 비율을 어떻게 하라는 걸로는 조금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정부가 세금을 잘 따박따박 잘 받아서 그 돈으로 콘텐츠 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나라마다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군요. 예, 예.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스크린 쿼터 얘기하던 때가 얼핏 생각이 나네요. 그쵸, 예. 그때 대타협을 이뤄가지고 지원은 많이 하면서 또 개방은 하고 이렇게 그쵸. 얘기했어요. 그때도 이슈가 영화 시장이 40% 될 때까지 논의를 유보하자고 했는데 사실 영화 시장이 그때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40%가 된 게 약간 이슈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0%가 되니까 스크린 쿼터는 사실은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 네네. 된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열어주는 대신 여러 가지 지원, 영화 발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 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니까 우리나라 K 컨텐츠는 헐리우드가 될 거냐 아니면 홍콩처럼 이제 수그러들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토종 플랫폼 OTT 글로벌하게 한번 키워보자 이 말씀도 해주셨고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세금 제대로 걷자 이 말씀도 해주셨고 민간 자본이 좀 컨텐츠에 투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좀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네, 맞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네, 나중에 또 감사합니다. 모실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